노보스 인더스트리 에서 가장 아마 많은 차를 개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뼈대 엔진 모든 거를 자체 공급. 보통 다른 회사들은 이거 막 사다 쓰고 이러는데 페라리는 자체 공급.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은 우승과 가장 오랫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것만으로도 F1 그쪽에서는 그냥 넘사벽이에요. 모든 브랜드들의 넘사벽.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감독님 앞에서 번데기 주름을 되는 거고, 그러면은 페라리 이 F1이 어느 정도로 열정적이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 2002년에 뭐 있었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사? 월드컵. 예, 예. 그때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붉은 악마가 어마어마했죠. 그쵸. 붉은 악마. 예. 페라리가 F1 경기를 나갈 때 응원하는 애들을 티포시라고 해요. 티포시. 얘네가 어느 정도냐면은 2010년에 포뮬러 최종전이 아부다비 GP가 열리고 있었을 때 페라리가 거의 우승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드라이버가 페르난도 알론소라고 치면 되게 유명한 드라이버였어요. 얘가 피트 미스를 해요. 피트를 해서 타이어 갈고 뭐하고 하는데 얘가 뭘 잘못해갖고 피트 미스를 하면서 7위 성적으로 그 해 GP를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경계를 했던, 지금은 이제 루이스 해밀턴인데 이때는 세바스티안 베텔이라고 되게 잘생긴 놈 하나 있어요. 되게 잘생겼거든요. 얘한테 챔피언십을 뺏겨요, 페라리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챔피언십을 그냥 뺏긴 거잖아요, F1 경기에서. 근데 정치권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페라리의 회장 루카디 몬테제몰로가 국회 청문회에서요. 끝까지 달고 자체가 되게 웃기네요. 예, 예. 왜 졌냐? 왜 졌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해명하고, 드라이버부터 메케닉 자르고 뭐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기에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피트 미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7위 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정치 판도가 바뀌고 회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예. 왜 잘못했냐? 그 정도로 티포시가 그 페라리에 대한 그 F1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중계로 보는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F1을 보면서 처음 배운 말이 소리를 본다라고, 제가 레이싱 공부를 할 때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게 소리를 봐야 돼. 소리를 본다고? 무슨 소리를 봐? 이어폰을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F1 경기장에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삼성 그 TV 광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스피커가 쿵 하면 이렇게 사람이 뻥 뒤로 이렇게 의자로 이렇게 뒤로 멈칫하는 광고가 있을 때였는데, F1 그 관중석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때 머신이 윙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정말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음파가 벽처럼 이렇게 쿵쿵쿵 다가오는 것처럼 웅웅웅웅 오는, 거기서 이게 그 느낌인가? 그리고는 딱 가서 그게 이제 초보 때였고 중급이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 엔진음이 변하는 거에서 드라이버의 몸 동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장난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엉엉엉엉 하면 벌써 기아 변속 하나 둘셋 넷인 거예요. 몇 단 그 다음에 각 코너에서 보이는 그 특히 직선주로 같은 엉엉엉엉 하면은 6, 5, 4, 3 하면서 시프트 다운을 엉엉엉엉 하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걸로 선수가 시프트 다운하는 폭도 보고 브레이킹 포인트도 보고 막 그 공부하는 재미도 너무너무 좋고, 특히 페라리, 저도 이제 워낙 페라리 빠였으니까 페라리 팀에서 그 피트웍을 하는 거 보면 막 소름이 돋는데, 걔네들 걸 찾아보면은 타이어 그 꽂았다 뺐다 하는 사람이 3명이 붙거든요. 타이어 하나당 3명이 붙어서 한 놈은 들고 있고 한 놈은 잡을 준비하고 한 놈은 요것만 준비하고 있어서 차가 딱 서면 윙쭉 하면 타이어 속 빠져요. 그 원터치로 돼 있어가지고 볼트가 하나인데 하면은 쏙 빠지면 한 놈이 탁 빼면 들고 있던 놈이 탁 끼고 하면 붕 가는 거야. 보통 카센터에서 가면 한 20분씩 걸리던데요? 커피 한 잔 하고 이렇게. 걔네들은 그거 다 하고 연료도 다 보충하는데 한 6초 나오나? 최고 기록이 뭐 7.2초인가? 7초 때?
연료 보충하고 타이어 4개 가는데 걸리는 시간.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타이어 가는 건 솔직히 몇 초가 안 걸리고요. 타이어는 다 갈고 손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연료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연료에서 시간을 많이 하는데 타이어만 빨리 넣었다 뺐다 하면 한 2, 3초면 끝나요. 섰다가 엉엉엉 하고 쭉 가면 끝나고 페라리 그 F1이라는 머신이 섰다가 시속 200km를 찍고 다시 쓰는데 걸리는 그 초가 3초대가 4초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 나올 거예요. 한 10초는 되지 않을까? 10초는 안 해요. 3초는 오늘 근데 감독님 유난히 옹 소리가 많이 나요. 흥분했어, 흥분했어. 옹옹옹 막 이놈 저놈 나와서. 아 근데 왜냐면 저는 아까 노 사장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뭐 티포시인가? 예, 굉장히 좀 열정적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탈리아가 저는 처음에 축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되게 걔네가 그 울트라스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경기장 가면 막 깃발 흔들고 막 네, 무슨 막 맞아요. 그 게이트기 막 홍염이라고 해서 막 불 까고 하는데 아 얘네가 축구를 유난히 이렇게 응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네는 농구도 그렇게 응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막 복싱도 그렇게 응원하고 그래서 얘네의 되게 그 열정적인 그런 응원 문화가 있구나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 티포시도 좀 그런 식으로 막 좀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지 않을까. 저는 열정적이 아니라 약간 좀 난폭하죠. 예. 광적으로. 거기서 사람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원래 막 싸우다가 아무튼 축구하다가. 시합 지면 무조건 청문회 불려 나간다고 생각해요. 엔초 페라리가 전설이 됐던 건 국민이 무서워서였지 않았어요. 다시 이제 페라리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까 노 사장님이 오프닝할 때 피아트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 페라리가 피아트 산하에 들어간 그 역사의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페라리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30km를 두고 두 집 살림을 해요. 21살 때 만난 로라랑 결혼을 해서 10년 뒤에 디노라는 아들을 낳고 그 후에 이제 자기가 유명해지면서 유명한 카레이서들이나 기자들이 들어가는 식당이 있어요. 이태리의 문자 서킷 근처에. 거기서 이제 리랑가 누구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랑 또 결혼을 해서 30km를 두고 두 집 살림을 해요. 그리고 리라한테는 오픈을 하지만 로라는 그걸 몰라요. 처음에. 30km면 페라리 타고 가면 금방 가죠. 네, 페라리 타면 금방 가니까. 그래서 차가 빨랐어. 빨리 가려고. 일리가 있네. 빨리 왔다 갔다 해야지 이 알리바이가 증명이 되거든. 자, 1956년에 26살의 나이로 아까 제가 지병이 잇따른 근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아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이때 약간 좀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거나 우울했던 게 있었다라고 친구들은 역사에서 증언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아들의 묘를 들렸다가 출근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기리고자 디노 페라리라는 차를 만들고 빠르지 않은 그래서 6기통 엔진을 피아트나 알파로메오로부터 받아서 기존의 페라리하고는 다른 디노라는 차를 만들어서 디노라는 브랜드 배지를 달고 차를 만들어서 팔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 엔초 페라리한테 악재가 시작이 됐냐면은 1957년 대망의 감독님이 좋아하는 밀레밀리아 경기. 1000마일 경기죠. 1000마일 경기. 우리나라는 1600km를 달리는 경기인데 포타고의 T4 33 포타고가 친구거든요. 이거를 타고 사망 사고를 해요. 근데 문제는 관중 14, 15명을 죽고 드라이버 사망. 그러면서 언론이 이 친구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친구가 과실치사가 있다. 차를 만들 때 월등히 빠른 이유가 다른 제조회사들도 빠르게 만들 수 있으나 안전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얘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뒤지든지 말든지 경기에만 이기려고 한다. 이기적인 놈이다. 그러면서 여론이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면서 과실치사죄를 씌우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변호사 이제 김맨장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기려면. 그래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재판 비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 다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이니까 또 얼마나 보상금이 크겠어요? 자, 이제 그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1961년 그러니까 약 4년 뒤에 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무렵에 또 경기 중에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완벽하게 살인자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페라리가 언젠가부터 경기에 직접 처음부터도 경기에 직접 안 나가기도 했지만 이때 이제 페라리가 엄청나게 구설수에 오르고 엔초 페라리가 인신 공격을 당하고 천문학적인 법무 비용하고 보상 배상금 이런 것들 때문에 페라리가 이제 힘들어지고 살인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양산차를 파는 그 영업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페라리가 이때 막 힘들어지는데 사실 그때 사실 포드가 좀 잘 나갈 때거든요. 옛날에 GM 포드 잘 나갔으니까. 포드가 페라리를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페라리 쪽에서는 경기는 옛날 알파로메오 때처럼 경기팀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두고 페라리의 양산차는 포드랑 이렇게 제휴를 하면 좋으니까 추진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팩스나 뭐 이게 메일이 없으니까 항상 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드 애들이 이제 이렇게 그 M&A 쪽에 관련된 애들이 와야 되는데 M&A 관련된 애는 한 명만 오고 다 나머지가 엔지니어가 온 거예요. 싹 본 거죠. 차를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나서 포드가 페라리의 M&A를 전격 취소 발표를 해요. 이때 엔초 페라리는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홈그라운드 경기인 몬자 서킷 경기에 포드가 전설의 감독님 아실까? 포드 GT카를 갖고 나와요. 그게 전설의 포드 슈퍼카거든요. 요번에 이제 새로 리메이크가 돼서 새로 또 나왔는데 포드 GT라는 어마어마한 미국 오리지널 슈퍼카가 있어요. 얘가 몬자 서킷에서 싹쓸이를 해요. 이때 이제 페라리는 완전 망연자실하죠. 왜냐? 엄청난 법무 소송 비용에 배상금에 살인자로 낙인됐고 1차 법무 싸움에 2차 법무 싸움에 막 이러고 있는데 포드에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인수 거절당했는데 홈그라운드 경기인 몬자 서킷에서 가뜩이나 자기가 인지도도 안 좋은데 포드 GT라는 차한테 타이틀을 다 뺏겨요. 그러면 거기 그 인수하러 와가지고 다 약간 기술을 좀 보고 간 건가요? 그렇죠. 참고를 해서.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페라리가 이때 약간 허언증이 올 정도로 정신적인 데미지를 되게 크게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알파로메오를 뛰쳐나와서 알파로메오 어머니를 죽인 것까지는 금방이었잖아요. 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나 6년의 시간이 있었고 근데 사실 엔초 페라리가 열정적으로 차를 만들었던 건 피아트에 입사 지원서를 내고 피아트에서 쫓겨나서부터 이때 자기가 타도 피아트를 외치면서 자동차에 열정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그랬잖아요. 피아트가 이태리에서 제일 큰 그룹이고 네.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 우리나라 현대. 근데 이 피아트의 가문에도 사실 이 엔초 페라리가 약간 거만을 떨었기 때문에 정말로 찾아갔을 때 가장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피아트를 찾아가요. 피아트의 가문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피아트 회사가 아니라 이때 당시는 가문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의 대표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돈으로 1,6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수여를 받으면서 회사 지분의 50%를 내주고 50% 플러스 회사의 경영권을 다 넘겨요. 그리고 스쿠데리아 페라리만 독립성을 유지를 해요. 그렇게 돼서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남겨두고 페라리 양산체 체제는 전부 다 이제 피아트로 전속이 되는 이게 적대적 M&A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홍하나가 궁금했던 피아트 산하로 페라리가 들어가면서 이때 페라리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엔초 페라리는 이때부터 경영권에서 물러나요. 물러나고 이제 몸도 많이 노쇠해져가지고 F1 경기에서도 이제 자문 역할 쪽으로 빠지면서 뭐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뭐 니키 라우라라든가 여러 명의 전설의 드라이버들이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운영해요. 저 이렇게 슈퍼카 이야기를 해서 근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피아트 산에 들어간 페라리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페라리의 이제 자존심, 페라리의 대표 명차를 조금 몇 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